제5장 어디 솜씨를 한번 볼까? 제1라운드는 숙순의 승리였다. 의기태비는 결국 하루 뒤늦게 태후에 봉해졌다. 그녀는 연파치상전 선안각에 거했으므로 극히 자연스럽게 서태후라고 불리게 되었다. 때로는 생략해서 서변이라고도 서쪽분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다른 한 사람의 태후는 당연히 동태후라고 불러야겠지만 아무도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다. 두공의 높고 낮음은 말하지 않아도 자명하고 그것이야말로 숙순이 노리는 바였다. 그러나 숙순은 명분상으로는 서태후를 멸시할 수 있어도 실제로 정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위에 설 수가 없었다. 유지의 양공의 인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방식에 대하여 숙순은 처음에는 저항했다. 두 분의 도장을 찍는 것은 좋지만 유지의 내용을 바꾸거나 각 관정으로부터의 상주문을 먼저 보여드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궁의 청정을 유명무실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서태후가 완강하게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1라운드는 숙순의 패배가 되었다. 그러나 숙순은 서태후에게 국정 통치의 재능이 특별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얕잡아 보고 있었다. 지기는 했지만 크게 신경은 쓰고 있지 않았다. 보고 싶다면 실컷 보아라, 고치고 싶다면 실컷 고쳐라, 어디 솜씨를 한번 보자는 심정이었다. 서태후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그다지 잘난 체하지도 않고 특별한 참견도 하지 않은 탓으로 표면상으로는 평온무사했다. 오히려 사이가 좋아 보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공친왕을 동정하는 자들로서 숙순의 전행을 걱정하고 있던 사람도 계속 이런 식이라면 그다지 나쁘지도 않다고 말할 정도였다. 숙순의 지위는 상당히 견고하게 보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람들도 차츰 태도를 바꾸어 숙순에게 접근하고 공친왕하고는 멀어져만 갔다. 숙순의 지위가 결코 견고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한 사람 서태후뿐이었다. 연파치상전으로 이사간 첫날 서태후는 정식으로 수렴청정 제재로 가야만 한다고 동태후에게 건의했다. 어린 황제가 제위에 있을 때 태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예는 예로부터 있으나 청조에 한해서는 그런 전통은 없었다 하여 동태후는 그 건의에 반대했다. 지금의 체제는 수렴도 어린 황제의 보좌도 겸해 잘 되고 있다고 하니 이대로 좋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숙순도 그다지 노골적인 짓은 하지 않지만 언니, 두고 보세요. 날이 지나면 황제의 입에서 태후로 봉해진 날부터 두 태후는 정식으로 언니 동생하고 서로를 부르게 되었다. 동태후는 입으로는 동생에게 적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글쎄, 그러지 말고 천천히 해나갑시다. 하면서 피했다. 연파치상전의 태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자들이 숙순의 첩자라는 것을 서태후는 차츰 깨달았다. 조심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밀담은 둘이서 뒤뜰에 커다란 녹색 물동이를 들여다보며 금붕어를 관상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서 작은 소리로 얘기를 나누었다. 서태후가 자꾸만 집요하게 설득을 하자 마침내 동태후는 그것은 유야 공친왕에게 물어봐야지요. 하고 말하게 되었다. 본시 공친왕과 연락을 취해서 내외에서 일거의 일을 일으켜 숙순을 타도한다는 것이 서태후의 보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태후의 말은 그야말로 기대하고 있던 터였다. 공친왕과 어떻게 해서 밀접한 연락을 취할까? 서태후는 획책을 하기 시작했다. 되풀이해서 계획을 세웠다. 비밀의 통실로를 찾아내서 정보를 공친왕에게 전달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태후는 외신을 접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가령 장의위원으로서 도읍에서 열하로 달려온 이부상서 진부은도 태후의 안태를 여쭙는 인사는 궁전 외부에 아득한 저쪽에서 고두 배려할 뿐이었다. 숙순의 방천망도 철저해서 왕공이나 친족이라 할지라도 외신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존왕복지는 때로는 궁중으로 들어오지만 서태후는 동생의 남편인 순친왕 혁현이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는 믿고 있지 않았다.
진변의 태감들 중에도 숙순의 첩자가 있었다. 바로 그런 때 소환자가 또다시 분수를 헤아리지 못하고 쌍이와 대판 싸움을 벌였다. 소환자는 언변이 능하지만 조리가 통하지 않는 생떼 같은 억지 이론을 폈다. 그러니 이로정연하게 말을 하는 쌍이에게는 적수가 되지 못했다. 엉뚱한 말을 하다가 빈잔을 당하기 일쑤였다. 소환자는 너무 분했던 모양인지 쌍스러운 말로 욕을 퍼부었다. 쌍이 부치는 내무부 관리였다. 관리의 영향이니 생식기를 절제하고 궁정에 근무하는 정신투유한 태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모욕을 당하자 쌍이는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이틀 동안이나 단식을 했다. 가장 귀여워하는 궁녀였으므로 동태후는 속이 상했으나 소환자는 서태후의 소속이므로 멋대로 처치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쌍이에게 직접 선안각으로 가서 읍소하라고 말했다. 서태후는 크게 화를 내고 소환자를 문초했다. 역시 쌍이가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즉각 경사방 수령태감인 진승문에게 전하게 했다. 진승문은 이 소동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으나 당사자 쌍방의 배후에 거물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의 비위를 상하게 해도 곤란했다. 모르는 체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되면 도망칠 수도 없고 해서 자신의 주장은 덮어두고 서태후가 하라는 대로 따르자고 결심했다. 서태후는 물었다. 소환자가 너무 심했다. 규칙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말해보라. 진승문은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태감의 징벌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강희야나 가경야의 시대는 관대했고 옹정야와 걸륭야의 시대는 엄했다고 합니다. 소환자는 태우님 밑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자이기 때문에 보통 태감들과는 함께 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하명하여 주신다면 그대로 처치하겠습니다. 무엇을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것인가? 소환자는 조금도 진보하지 않는데. 서태후는 뼈로 통한 얼굴로 말했다. 그동안 혼자 영리한 채 행동하면서 나를 얼마나 화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쌍이라고 하는 처녀도 자기 집에 있으면 유모나 하녀에게 떠받들어지는 몸이 아니냐? 그것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정도로 먼 곳으로 말이다. 역시 서태후는 소환자를 감싸고 있다고 진숙문은 깨달았다. 본래라면 몽둥이로 지독하게 두들겨 팬 다음에 궁중으로부터 추방해야만 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그런대로 방법이 있었다. 그러시다면 지시를 청합니다만 소환자를 도읍으로 되돌려보내 청소처에 근무하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청소처 근무도 괴롭기는 하겠지만 처분으로서는 가장 가벼운 편이었다. 서태후는 잠깐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그것으로는 그가 득을 보게 된다. 우선 밑으로 끌고 가서 손바닥으로 뺨 20대를 힘껏 때려준 뒤 보내도록 하라. 소환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으나 그래도 주인에게는 고두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서태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 이쪽은 땅바닥에 앉아서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혹시나 용서가 내리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진승문은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빨리 가라. 하고 발로 걷어차며 말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는 때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 늘어붙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냐? 소환자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동정을 구했다. 진대숙, 제발 나를 대신해서 부탁을 좀 드려주십시오. 이제 2번 다시 그런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허허, 누구에게 부탁을 하라는 게냐? 말해두지만 주인님 덕분에 너는 톡톡히 득을 보고 있는 거야. 2명의 태감에게 끌려서 연파치상전을 나온 소환자는 양손을 뒤로 묶인 채 빈집에 쳐넣어졌다. 그가 저지른 잘못과 명령된 처치가 상세하게 공문서에 기입되고 그날 오후에는 내무부에 신형사로 보내져 죽도록 얻어맞았다. 이튿날 아침 일찍 신형사에서 서기 1명과 호송병 2명을 붙여 도읍으로 되돌려보냈다. 도읍에 도착하자 우선 내무부에서 이름과 나이를 물었다. 신문하는 주사가 목청을 높여 말했다. 누가 이 안덕회를 감금해라. 소환자는 외쳤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무슨 얘기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당신으로는 안 됩니다. 주사는 크게 화를 내면서 탁자를 두드렸다.
바보 같은 놈. 그게 무슨 뜻이냐? 주사 나리, 화를 내지 말아 주십시오. 소환자는 애교 섞인 웃음을 띄었다. 나는 특별히 머리가 돌아버린 것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당신에게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하면 당신에게 큰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주사는 웃어넘기고 말았지만 태감이라는 존재는 가끔 엉뚱한 짓도 하는 녀석들이고 더구나 이 사나이는 일기비의 신복이었다는 것을 퍼뜩 깨닫자 좌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서기들과 심부름을 하는 자를 방에서 나가게 했다. 모두를 내보낸 것만으로는 아직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라면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당신네들의 장관, 보대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보대인이란 보윤을 가리킨다. 도읍에 남아있는 내무부 대신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한마디로 주사는 일의 중대함을 깨달았다. 좋다. 어딘가에서 쉬고 있게. 보대인에게 연락을 한 다음에 너를 부르러 올 테니까. 소환자는 숙직실로 안내되었다. 차에 접대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연금이었다. 2시간 정도 기다리니 주사가 마중하러 와서 빙둘러 포장을 친 마차에 태워가지고 궁전의 뒷문으로 나갔다. 커다란 저택의 문 앞에서 내려 조용한 안뜰로 안내되었다. 보유는 혼자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덕해, 나를 만나 뭔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냐? 빨리 말해봐라. 우선 이것을 보대인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소환자는 내 안쪽에 꿰매넣은 주머니 안에서 한 통의 편지를 끄집어냈다. 무척이나 더러워져 있었고 땀 냄새가 났다. 보유는 미간을 찌푸리고 손에 받아들었다. 그러나 최초의 한 구절을 보자 돌연 태도를 바로하고 북쪽을 향해 높이 그 편지를 받들더니 공손하게 작은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태후로부터의 의지였다. 본래라면 주필로 써야겠지만 대상 기간 중 이어서 무필로 간단하게 쓰여 있었다. 양궁의 태우가 공친왕에게 고한다. 적절한 방법을 생각해내어 급히 행제소로 와서 대사를 의논하기 바란다. 비밀을 지킬 것. 특유. 어린애가 먹을 마구 칠한 것 같은 치졸한 글자로 오자도 있었으나 쓰여있는 용어는 바로 조서의 것이며 기수와 앞각의 인장은 어상과 동도당이었다. 직접 결제를 한 증거였다. 보유는 자세를 고치고 정색을 하고 물었다. 이것은 어느 태우님이 쓰셨느냐? 두 분께서 의논하셨습니다. 쓰신 것은 서쪽의 태우님이십니다. 소환자는 옷에 단추를 끼우면서 대답했다. 두 분 태우님의 분부셨습니다만 도읍에 도착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유광야를 직접 만나 뵙고 밀서를 건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으면 보대인에게 전해드리고 부탁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보대인을 만나 뵈었으니 저희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 잘 알았다. 내가 유광야에게 건네드릴 테니 안심하거라. 또한 보유는 이 밀서를 왜 내게 가져오게 했느냐고 물었다.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소환자의 특기 중 특기였다.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일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두 분 태우님이 가장 신용하고 계시는 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분을 공공연히 도읍에 파견하셨다가는 반드시 숙중당이 의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서쪽의 태우님이 이와 같은 고육책을 생각해 내시게 된 것입니다. 보대인,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신형사에서 20대나 얻어맞고 이빨이 3개나 빠져버렸습니다. 입속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덕회는 충성을 가지고 대청국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중대한 임무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대인,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소환자는 신바람이 나서 친구에게나 하는 말투를 썼다. 보유는 웃을 내야 웃을 수도 없고 어쨌든 칭찬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보윤도 젊었을 때는 술고래에다 투전도 명수인 난봉꾼 도련님이었으니 그런 식의 말투는 식은 죽 먹기였다. 일어나서 소환자의 등을 탁 치면서 말했다. 과연 충성스런 녀석이군. 내 공적을 꼭 기록에 올리겠다. 양궁의 태우님이 도읍으로 돌아오신다면 태감의 총괄은 따놓은 당상이다. 부디 보대인의 도움을 바랍니다. 소환자는 감격한 나머지 얼굴이 일그러졌다. 다만
이번 사자에 거는 한마디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배짱은 없습니다. 그러면 됐다. 오늘부터 궁중으로 들어가라. 어떤 일이라도 예정대로 해야 한다. 내가 공적을 세웠다고 우쭐해서 말썽이라도 일으킨다면 그때는 도와주지 않겠다. 보유는 문상을 찾아가 밀실에서 태후의 밀서를 보였다. 깜짝 놀란 문상은 보윤의 설명을 듣고 두 번 놀랐다. 서쪽 분이 이런 재간이 있을 줄이야 하고 감탄했다. 문상은 고개를 이분은 일을 함께 할 수가 있겠다. 그 상주서는 참으로 시기적절한 것이었다. 하고 덧붙여 말했다. 공친왕은 자궁을 배려하고 싶다는 내용의 주문을 보내고 있었다. 조유경의 보고와 건의에 의해 면밀하게 연구하고 결정한 것이다. 서태후가 모든 상주문을 군기처보다 먼저 보고 주필 대신 2개의 인장으로 승인을 내리기로 했다는 것을 조유경이 암호 밀서로 미리 알려주었다. 조유경은 행제소 관리들의 소감도 개술해서 보내고 있었다. 서태후의 조치를 모두 평가하고 어쩌면 숙순에게는 용이하지 않은 상대가 출현한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 자궁을 배려하고 싶다고 주청한다면 상주문은 태후가 먼저 보시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될 것이라고 공친왕에게 건의했다. 공친왕이 열하에 온다면 반드시 서태후에게서 어떤 지시가 있을 것이다. 그 뒤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 된다. 이것이 시험해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당면한 유일의 방법일 것이다. 조유경의 이 건의는 문상보윤 주학근들이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보고 좋다고 해서 상주문이 급사를 통해서 열하로 보내지고 있었다. 본시 상황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서두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밀서로 정세는 급변하여 모두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공친왕 좌우에는 매우 유능한 수완가들이 즐비하게 있었다. 보유는 책묘에 능하고 문상은 결단력, 주학근은 기밀공작계로 아이디어가 뛰어났다. 게다가 공친왕의 장인은 봉강인 국경 등 중요 지구를 지키는 전권 책임자의 경력을 지닌 계량이었다. 이 사람은 견식이 있어서 어려운 국면에서 의지가 되었다. 문상은 주학근에게 시급히 만나고 싶다고 쓴 편지를 하인에게 들려보냈다. 부재 중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선무문 밖에 유리창에서 찾아냈다. 주학근이 달려왔을 무렵에는 문상과 보유는 문제의 밀서를 구석구석 완벽하게 검토를 끝내고 있었다. 서태후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숙순과 대립하고 있었다. 공친왕을 부르는 것은 숙순을 제거하기 위한 미리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동태후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 양궁동요라고 되어 있고 어의 인장도 찍혀 있으니 그녀도 동의하고 있을 테지만 의심할 여지는 있었다. 동태후는 진심으로 동의를 한 것일까 아니면 온순한 사람이니 태후의 의향이니까 하고 맹종한 것일까 혹은 강제로 마지못해 인장을 찍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면 마지막 해석이 들어맞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았다. 황제가 돌아가신 뒤에 조그만 예전 문제로 양궁 사이가 나빠졌다던가 하는 소문을 들었다. 더구나 숙순은 특별히 동태후를 존경하고 있으니 그녀가 서태후를 따라 숙순에게 대항할 리가 없었다. 이것은 꼭 분명히 해둬야 한다. 문상은 소환자에게 양궁의 평소의 모습을 자세하게 캐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했다.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라면 문제가 없다. 만일 서쪽 분이 혼자서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 느릿느릿 전진하면서 퇴로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문상은 뒤를 돌아다보고 보윤, 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고 물었다. 명하니요. 소환자는 아직 내무부에 있을 테니 누군가를 당신과 함께 보내겠소. 주학근이 한마디 했다. 두 분 모두 꽤나 깊이 생각하고 계시고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궁의 마음이 하나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궁녀인 쌍이는 동태후가 가장 믿는 신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문상과 보유는 동시에 소리를 발했다. 쌍이도 이 고육지책의 배역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동태후가 공모해서 그녀의 역할을 배당한 것이 틀림없다. 수백의 날카로운 직감력에는 못 당하겠구먼. 문상은 만족스러운 듯이 보윤에게 감탄해 보였다. 보윤은 깨끗한 기질의 사람이었으나 성급했다. 의심이 사라졌으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오? 여기서는 일단 수백에게 좋은 생각을 찾아내달라고 합시다. 오늘 밤이라도 유기야 공친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 어떻겠소? 문상은 이미 늦어진 시간에 신경을 썼다. 너무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싸움을 할 수 없어요. 한잔하면서 천천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소? 문상의 서재에 술좌석을 마련했다. 만주인 귀족은 술과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쓴다. 국상 기간은 여느 유예는 하지 않지만 사적인 추석은 변함없이 즐기고 있었다. 주객 세 사람의 조촐한 향연이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국에 대한 대응, 대방침에 대해 얘기가 마무리되고 그 뒤는 공친왕이 출마하는 것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들의 방책은 이러했다. 첫째로 우선 공친왕이 열하로 내려간다. 그 때문에 자궁의 작별을 고하고 싶다는 상주문을 보내지만 그 허가가 돌아오는 것 같은 시간의 낭비는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비밀리에 승보를 북경으로 불러와서 긴급 사태에 대비한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세 사람의 의견은 일치했으나 가장 논란이 분분했던 것은 태후의 의향이었다. 실제는 서태후의 의향일 것이다. 그녀는 숙순을 배격하거나 멸망시키거나 할 뿐만 아니라 6살 난 아들을 대신에 대권을 장악하는 것이 본 의도이다. 그러나 청조의 가법에서는 고명보정은 있어도 여성의 섭정은 없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런 말을 꺼냈다가는 중신들의 반대나 여론의 불만을 사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정세는 고명팔 대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고 돌을 옮겨 자신의 발등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다만 단순하게 수렴과 고명이라는 제도상의 모순 혹은 서태후와 숙순의 권력 투쟁만이라면 조화와 해결 방법은 있었다. 다만 숙순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고명 대신 속에 들어있지 않은 공치왕에게 정치를 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다. 설사 숙순을 실각시킨다고 해도 조제를 중시한다면 대권은 여전히 고명 대신의 손안에 남는다. 그를 추방하면 남아있는 재원이나 두한의 세력을 확장할 기회가 늘어날 뿐이다. 문제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 자연히 결론은 좁혀지게 된다. 공친왕을 다시금 권력 중추에 복귀시키는 방법은 전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고명제도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어린 황제에게는 고명보정이 아니면 태후 수렴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는 방법론으로 옮겨갔다. 문상은 신중히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래도 얼마간 불안해 보였다. 조제에 위반하는 것을 심중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자가 조정에 임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보유는 언제나 급진파였다. 그는 공친왕을 특히 좋아했으므로 어쨌든 대담하게 단행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자 가장 지위가 낮은 주학근이 두 떼선배 사이의 조정역이 되어버렸다. 그는 문상의 태도에 찬성이었다. 그의 말투는 완곡하지만 정곡을 찌르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원로 중신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일이다. 지금은 우선 정찰부터 시작하여 유도 공작을 하고 여론을 조성한 다음에 수렴의 건을 들고 나오면 자연히 먹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힘을 덜 들이고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대단히 현실적인 방법이었으므로 보윤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비밀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바로 그때 공친왕의 상주문도 행제소에 도착했다. 상주문은 처리하기 전에 우선 어전에서 내람하는 것이 서태후가 쟁취한 관례였다. 숙수는 그 봉서가 공친왕에게서 온 것이라고 간파하고 있었으므로 내려오는 것을 학수고대에다가 읽어보았다. 그것은 자궁의 작별을 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공친왕이 열하에 오는 것을 저지해왔으나 공친왕 자신이 배하를 청해 오리라고는 예상하고 있지 않았다.
촉수는 한동안 망연히 상주문을 손에 든 채 있었다. 뭔가 이유를 붙여서 기각해 버립시다. 단아가 악을 썼으나 재원은 비교적 이성적이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기각할 이유가 없어요. 명부는 뚜렷했다. 공친왕과 대행 황제는 피가 섞인 형제이면서 형이 위독할 때도 임종 때도 만나지 못했다. 관 앞에서 우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니었다. 촉순도 끝내 단안을 내렸다. 조만간 공친왕과는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신의 발판은 굳어져 있으니 지금 와서 그를 피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가 오고 싶다고 한다면 오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시한 일에 신경을 쓸 것 없습니다. 그것보다 연호에 대해 의논을 합시다. 그것이 본론이니까요. 단화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그것은 벌써 정해진 건 아닙니까? 촉수는 모금과 두안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두 사람이 아직도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한은 황급히 해명했다. 이의라고 해도 특별히 중당나리에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다만 북경에 있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까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중당나리는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최근 직함뿐인 가난뱅이 북경 관리들 중 다소는 글을 읽는 사람들이 주로 남의 말꼬리나 실언을 물고 늘어지면서 청렴고고한 체하고 있습니다. 정식, 즉위의식이 있기 전에 개원하는 것은 과거의 예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촉수는 냉소했다. 명사라고 하는 것들이라면 나도 다 알고 있네. 글을 많이 읽은 친구들에게는 경의를 표하겠네. 내가 왜 먼저 연호를 정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녀석들도 틀림없이 나에게 찬성할 것일세. 나의 방식은 모카의 위급을 구하는 계책이라고 반드시 말할 걸세. 그 한림학사라는 것들은 노사들에게 아첨하고 동료를 서로 치켜 세우는 것 외에는 골동서화를 가지고 놀고 있을 뿐일세. 무엇인가 빌미만 잡으면 금전을 뜯어내거나 공갈을 하거나 돈을 적게 주면 잘난 체 하면서 남을 헐뜯는 자도 있거든. 그 녀석들이 이 숙순을 깔본다면 나도 그 멍청한 녀석들을 경멸할 걸세. 촉순이 이처럼 신경질을 부리자 두하는 굳이 그 이상 얘기하지 않고 모금도 침묵해버렸다. 대신들은 모두 함께 태후의 궁전으로 갔다. 한 사람은 동쪽, 한 사람은 서쪽, 양태후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황제는 동태후의 품 안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고두배례한 뒤 항례에 따라 재원부터 발언했다. 그는 간단한 안건밖에 주장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정무와 군사 정세, 인사 등의 보고는 모두 숙순에게 맡겨졌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재결을 하는 것은 거의가 서태후였다. 동태후는 주로 어린 황제의 상대로 쉴 새 없이 작은 소리로 조용히 장난치지 말아요. 떠들어서는 안 돼요. 숙순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하며 꾸짖고 있었다. 촉수는 연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의논해서 기상으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해서로 그 두 글자를 쓴 종이를 책상 위에 놓았다. 그러자 서태후는 의아한 듯이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두는가? 귀경하고 나서도 늦지 않은 것 아니오? 대답하겠습니다. 이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금 정부가 발행하는 지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거꾸로 은의 가격은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은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대책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부 지폐의 가치가 없다면 경화를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은의 가격은 단번에 옛날로 돌아가고 물가도 반드시 떨어질 것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인심은 자연히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군요. 그때까지는 그다지 끼어들지 않았던 동태후가 엉겁결에 입을 열었다. 서태후는 그녀를 잠깐 바라보고는 천천히 말했다. 얘기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길거리 장사치의 잔돈이라 해도 동으로 주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디서 동을 가져오는가? 소신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에 사람을 보내놓았습니다.
어째서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가? 서태후가 불쾌한 듯한 얼굴을 하자 숙순도 약간 흥분했다. 그것은 호부의 정례적인 업무입니다. 주상의 허가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태후의 패배였다. 참을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온남이라니 그건 또 굉장히 먼 곳이 아닌가? 길도 위험하다고 들었다. 어느 정도나 동을 실어올 수가 있는가? 무사히 끝나면 좋겠지만. 말씀은 모두 지당하십니다. 하고 숙수는 예의 바르게 받았으나 곧 어조를 바꿨다. 그러나 태우님은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북경에 동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챙겨놓고 있을 뿐입니다. 새 동전이 한번 나돌게 되면 신기 한도는 간직해둬야 한다는 말이 통용되지 않게 되어 자연히 시장에 동전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계략으로 안 배우기 조금으로 오게 미끼로 큰 금거북을 낚는다라고 합니다. 만일 그 계략을 누군가에게 간파당한다면 어느 누가 호부에서 어느 정도의 동을 채굴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 만일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기밀을 누설하고 조정의 대계를 파괴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그 자를 찾아내서 상주한 뒤 동의를 얻어 사형에 처하겠습니다. 축순의 이런 결연한 태도는 바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서 서태후조차 약간 감동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었다. 이제 알겠다. 그대가 연호를 빨리 결정한 것은 새로운 동전을 만들기 위함이었나? 그렇습니다. 연호를 결정하면 당장 주조를 시작합니다. 순도 높은 동전을 주조해서 기상중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백성의 신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서태후는 손을 흔들어 그의 얘기를 가로막았다. 잠깐 기다려라. 기상이란 어떤 의미인가? 즉, 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서태후는 약간 머리를 들고 날카롭고 위험있는 눈초리로 고명팔대 신을 둘러보았다. 개원은 국가의 대사이다. 연호는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가? 군기대 신과 내각에서 몇 개의 명칭을 상정한 다음 주상의 주필을 청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촉순을 포함한 일동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태후가 이처럼 조정의 법제나 관행에 정통해 있을 줄이야? 할 수 없이 반을 이끄는 재원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네. 서태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뚫어질 듯이 숙순을 노려보고 책상 위에 기상이라는 두 글자를 쓴 종이를 가늘고 유연한 손가락으로 탁 튕겼다. 숙순은 이 부드러운 벽에 부딪히자 초조해졌다.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몇 차례나 협의한 끝에 이 두 글자를 정한 것입니다. 숙순은 머리를 돌려 광원을 보았다. 당신이 이 두 글자의 출전을 양태우께 주상하시오. 광원은 그처럼 방종한 태도는 취할 수가 없었다. 무릎을 꿇은 뒤 입을 열었다. 기상이란 두 글자는 송사악지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불고부동탄강기상, 즉 불고란 강의 흐름이 풍부해서 배의 운행에도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 부동은 산 위의 나무가 무성히 자라나서 새와 짐승을 자육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땅에서 그 일을 얻어 물자는 많고 백성은 풍요로워지고 자연이 국가 안태, 백성은 편안히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탄강기상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기상의 두 글자는 본시 광원이 제안하고 숙순이 격찬한 것이다. 지금의 설명도 깊이는 있었으나 아무래도 문자를 쓰는데 지나치게 급급해서 서태후는 대충의 의미밖에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잠자코 있었다. 숙순이 다시 입을 열었다. 선제가 살아계실 때 늘 소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단적으로 말해서 국고는 비어가는데 군사비 등의 지출은 늘어가기만 해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였다. 그리고 호리믹을 칭찬했다. 호리믹은 장강의 상류에 위치한 천하의 중심부 호북에 있으면서 각 성에 식량 등을 공급하고 있다. 그 덕분에 증국번은 국고에 걱정 없이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이며 호리믹의 고심획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다시 조정내에 이르고 숙순 자신의 업무에 이르렀다. 직무상의 지출, 군사비나 국비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제로부터 반드시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힘쓰라고 하명받고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각 방면의 요구에 모두 응할 수가 없어서 수많은 욕을 얻어먹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모욕을 당했으나 개의치 않고 오로지 호인의 말을 지켰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해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마음에 부끄럽지 않음을 구할 뿐이다. 분명히 숙순의 이야기는 태우가 되기 이전의 의기비에 대한 빈정거림이었으므로 유화한 동태우는 적지 않게 불안을 느끼고 빈번히 눈으로 신호를 보냈으나 숙순은 얘기의 열중에서 보아도 볼 수 없는 형편이었다. 울분을 모두 토해놓자 다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느 쪽인가 하면 백성을 위해서 원한다는 어조였다. 싸움은 이미 승산이 있다. 금등을 탈환하고 홍양인 태평천국의 난해 두 수령을 제압할 날은 멀지 않았다. 문제는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한 뒤의 선후 조치였다. 민간인들은 전원의 부흥을 국가에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군대의 병사와 장수에게는 생계의 터전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은 특히 중요하다. 백전의 공을 자랑하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장병이 무장을 해제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적절한 수입 태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각지를 유랑하면서 강도나 산적이 되어 천하는 또다시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정치는 오로지 후생을 도모하고 대란 평정 후에 백성에게 휴식을 주고 국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연호의 기상을 사용하여 천하에 보고하고 여러 시설을 몽땅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동원한다면 국가 미래의 대계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인심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호기가 될 것이다. 촉순의 설명은 충분히 30분은 걸렸다. 손을 흔들고 발을 구르며 방향무인이었으나 서태후로서는 어디를 반박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의 얘기는 논리정연해서 동태후 쪽을 보고 의견을 물었다. 동태후는 그의 의견에 완전히 감탄하고 있었던 탓으로 아무런 조언도 없고 다만 경사스러운 글자 같으니 그것을 쓰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말했다. 이것은 서태후가 예상하고 있던 대로의 대답이었다. 서태후가 동태후의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 숙순에게 은연중에 자기는 반드시 납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서태후는 이 일을 내렸으나 마음속으로는 크게 불만이었다. 고명팔 대신이 퇴출하자 즉시 서태후는 동태후에게 얘기를 걸었다. 저 아나무인격의 거들먹거리는 태도는 완전히 인신의 예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우리들이니 도대체 우리들 자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동태후는 잠자코 있었다. 촉순을 위해 한두 마디 변호를 해주고 싶었지만 아무리 해도 좋은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오늘과 같은 상태로는 숙순이 이렇다고 말하면 우리들도 그대로 될 수밖에는 없지 않겠어요. 언니, 대청은 도대체 누구의 천하입니까? 동태후도 뭔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숙수는 조금 방자한 구석은 있지만 특별히 반역심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민감한 서태후는 그 말투를 듣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나 내심으로는 우려했다. 공친왕을 열하로 부른다고 하는 미래만 하더라도 동태후는 동의는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 시종 숙순을 내세우고 있었다. 만일 중대한 장면에서 결단을 강요당했을 때 그녀가 자비심이라도 일으키는 날이면 자신은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다. 서태후의 입장에서 보면 숙순은 독사였다. 급소에 한방 강타를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 유해를 주었다가는 거꾸로 되물려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태후가 숙순을 감싸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만일 숙순과 진짜로 대결을 벌일 경우 승산이 없다고 동태후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호의인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불만이었다. 축순에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다만 일치단결해서 일격으로 쓸어들여야 한다. 그런 때 사용하는 요령은 기회를 봐서 철저히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기회를 봐서라는 것은 숙순의 언동에 뭔가 실수가 있었을 때이다. 동태후가 불만을 품었을 때야말로 기회이며 진언이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서태후는 아직 조정의 정무에 대해서 경위만단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축순이 잘못을 저질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잘못이라는 것은 간방인원 즉 특지에 의해 고급 관리를 임명하는 건이다. 각성의 총독이나 순무의 결혼이 생기면 정무의 수뇌부인 고명팔 대신이 토의한 다음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여 양태후의 결재를 청하는 것이 관례였다. 양궁의 토의 결과는 어상의 인장으로 재결의 주필을 대신한다. 그 밖의 결혼에 대해서는 내각의 각 부서에서 후보자 명부를 써서 제비뽑기로 정한다. 최초의 결혼은 북경의 경위와 각 성의 학정이었다. 군 기처가 80개의 제비를 통해 넣고 밀봉했다. 양궁의 태후가 양쪽에 앉고 어린 황제가 제비를 뽑았다. 황제는 최초로 보는 국가의 정무가 재미있어 견딜 수가 없었다. 소리내서 웃으면서 마구잡이로 제비를 뽑았다. 그러고는 아래로 내던졌다. 학정의 임지는 고명 대신이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뽑으니까 어디를 가든 팔자소관이지만 축순이 우격다짐으로 예외를 만들었다. 호부자 실랑과 태복사 정경이라는 두 개의 대신 계급 자리의 결혼을 보류하여 제비뽑기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그리고 호부자 실랑에는 신복인 광원을, 태복사 정경에는 역시 신복인 초우영을 임명했다. 이것에는 서태후도 속아 넘어갔고 국외자는 당연히 제비의 결과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군기처의 사무관료인 장경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의 배임 행위였다. 사람을 병신 취급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다. 조유경의 입장에서 보면 병신 취급당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비열한 수단으로 광원과 초우영을 포섭하는 짓은 군자가 가장 혐오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숙순 공격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 정보를 홀리기로 했다. 밀서를 써서 언제나처럼 군기처의 봉인이 있는 봉투로 북경의 주학근에게 그 편으로 보냈다. 같은 군기장경에 정서경이라는 마음이 시커먼 사나이가 있었다. 축순이 권력을 독점하고 하늘까지도 찌를 듯한 기세인 것을 보고 접근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조유경의 밀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관청의 봉인을 사용해서 사신을 보낸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서경은 각 반에서 봉인이 있는 봉투를 얼마나 사용했는가를 등록부에 기입하는 규칙을 만들고 봉인을 개인용으로 쓰는 것은 면직의 죄에 해당된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다. 그렇기는 해도 군기처 개설 일에 개인용으로 봉인을 사용했다고 해서 죄를 물은 예는 없었다. 공무가 아니더라도 긴급 내지는 비밀을 요하는 사신은 이 봉투를 써서 병부에 파발마로 보내는 것이 공사 혼동에 패다는 있으나 오랜 동안의 습관으로 군기장경의 일종의 특권이었다.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공사의 구별을 주장한 것에는 조유경 이외의 사람들도 크게 불편을 느끼고 곁눈질로 바라보며 냉소하고 경멸했다. 정서경은 이래는 아무런 견식도 없는 인물이었으나 이것은 조유경에게는 확실히 유효한 타격이었다. 비밀통신에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공친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두한, 광원, 초우영들에게 다시 한번 경계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 지금까지 어떤 기밀사항이라도 군기장경은 알 수가 있었지만 이 사건 이래 조유경은 거의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각성의 총독 순무에게 보내는 전기도 초우영이 자기 손으로 쓰고 봉인하고 발송했다.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른다. 이렇게 되자 조유경도 완전히 한가해졌다. 조유경은 정세를 판단하는데 민감한 인물이었으므로 일부러 한가한 채 보이며
근무가 끝나면 마음이 맞는 친구와 술을 나누거나 마작을 하거나 했다. 사람들과의 왕래를 피하고 번민의 날을 보냈다. 때로는 정석영이 화제에 올랐다. 어떤 사람이 그 선생에게 딱 들어맞는 시가 있더군. 하고 소개했다. 물의 흐름은 수레와 같고 용은 놀랍게도 말, 주인은 호랑이고 부하는 여우 우쭐거리며 군기처에 오면 희죽희죽 중당님은 아직 안 오셨나? 의기양양에 있는 정석영을 멋지게 풍자하고 있었으나 그 부하인 장계수는 내뱉듯이 말했다. 의기양양에 있는 것은 자기 혼자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등숙순의 별명이 무엇 때문에 그를 봐주겠습니까? 그만두세, 그만둬. 조유경은 손을 흔들며 제지했다. 오늘 밤은 풍월에 대한 얘기에 국한하세. 손님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웃고 시간이 되자 한 사람 또 한 사람 돌아갔다. 조유경은 은밀히 장계수와 허경신을 붙들어 두고 밀실로 안내했다. 다시 주안상을 차리고 밤을 새웠다. 두 사람 모두 도읍에는 가족이나 친구가 많이 있는데 혹시 무슨 소식 없던가? 한 가지 기괴한 소식이 있습니다. 하고 허경신이 대답했다. 북경에 우리 집에서 온 편지에 의하면 말은 다소 애매하게 해놓았지만 소환자가 도읍으로 보내진 것은 고육체계 하나로 사실은 양태우의 밀서를 전달할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밀서의 내용은 알 수 없는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장계수가 나섰다. 나에게도 어떤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북경에 남아있는 장로들이 수렴 섭정의 논의는 가능한지 어떤지 지금 은밀히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얘기의 앞뒤가 들어맞는군. 하고 조유경은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밀서가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섭정의 논의였을 걸세. 그것도 틀림없이 서태후의 의향일 것일세. 그것은 궁등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지. 하여간 일의 경과를 지켜보세. 한참 동안 모두 침묵했다. 허경신과 장계수는 동시에 어떤 의문을 생각해냈다. 소환자가 정말 서태후의 명을 받아 밀서를 전달했다면 북경에 있는 주학근의 귀에 반드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왜 밀서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해 오지 않는 것일까? 조유경은 곤혹스러운 말투였다. 나도 이상한 것은 수백의 편지의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일세. 하긴 최근에 나는 그에게 어떤 사나이가 눈치를 챈 것 같으니 편지 내용에 특별히 주의하도록 전하기는 했지만 말야. 그러나 어떤 사정이 있든 나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줄 법도 한데 말이네. 설마 정석영에게 도중에서 저지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고 허경신이 장계수에게 물었다. 당신은 그와 같은 반이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주의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나? 수백이 그것을 언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투격을 사용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녀석 같은 바보가 그것을 보면 당장 이상하다고 큰 소동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니까요. 조유경도 허경신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석영은 분명히 경박한 사나이였다. 북경으로부터 온 봉서를 열어보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밀서라도 발견하면 엄청난 소식으로 나발을 불고 다닐 것이다. 그렇다면 주학근이 특별히 신중을 기해서 언급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소환자의 밀서 전달설은 애당초 없었던가인 것이다. 허경신은 한 걸음 더 분석을 진행시켰다. 내가 보기에는 이 정보는 허위가 아닙니다. 없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실제로 없었다고 해도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조유경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잔을 들자 단숨에 들이켜고 꿀에 담근 햄을 한 조각 집어먹고는 천천히 씹으면서 말했다. 성숙의 얘기에는 깊은 맛이 있네. 우리들도 가능한 한 원우정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따금 생각하네. 솔직히 말해 그다지 자신은 없지만 지금 성숙이 그렇게 말한다면 인간의 마음은 모두 같아 올바른 도리에 동감하는 걸세. 원우는 송나라 철종의 연호이다. 철종도 어려서 즉위했다. 선인태 황태우는 사마광을 기용하고 여공저, 여대방, 범순인 등을 중용했기 때문에 천하는 크게 안정되었다.
허경 씨는 조유경의 말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알 수가 있었다. 첫째로 태후의 수렴에 찬성한다. 둘째로 숙순을 송조의 거악 여해경에 비유하고 고명팔 대신을 왕안석의 신당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옛날의 예를 빌려 현재의 상황을 비유한 것은 참으로 적절했다. 대행 황제를 상망태평 구치부득이라고 나라를 걱정한 나머지 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붕어한 송나라의 신종에 비유하면서도 선제를 비방에 빠뜨리지 않는 표현을 한 점 등은 특히 절묘했다. 그렇습니다. 원우, 참 멋진 비유입니다. 허경 씨는 기꺼이 술잔을 들이켜고 칭찬했다. 그렇습니다. 장계수도 흥분해서 한마디 했다. 이런 표현 방법도 다 있었군요. 이 길을 매진한다고 해도 대의명분은 갖춰진 것 아닙니까? 조유경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침착해 주기 바라네. 다른 동지들이 뜨거워질 때는 우리들은 특히 냉정해지지 않으면 안 되네. 무슨 일이든 냉정한 눈으로 보고 행적을 남기지 말아야 하네. 모든 일에 조심하고 이간책에 말 여들지 말아야 하네. 궁둥은 인류의 인물일세. 대신을 죽여서 권력을 과시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걸세. 하물며 우리들 같은 것은 말하면 무엇하겠나? 조그만 실수를 찾아내어 옛날의 직장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걸세. 우리들은 체면의 실추를 견딜 수 없을 걸세. 그렇습니다. 장계수는 크게 깨우친 바가 있었다. 허경신도 조유경의 경고를 이해했지만 그는 그 나름대로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군기장경은 내각 중서 및 각 부국에서 선발되었다. 본래의 직장으로 되돌려 보내졌다고 해도 별로 강등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군기처에서 추방당하는 것이니 체면을 손상당하는 셈이다. 체면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군기처를 나가버리면 화려한 정치 무대를 이면까지 들여다볼 기회는 영원히 상실되어 버린다. 조유경도 무대 감각은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국문대와 대보국의 대연극이 시작될 것일세. 주역은 이제 곧 등장할 걸세. 당신과 나는 평범한 깃발잡이에 불과하지만 역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네. 규칙대로 움직이고 이 연극을 망쳐버리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네. 주역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공친왕을 가리킨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군기처는 공친왕이 북경을 출발하는 일정을 알리는 친왕부의 공문서를 받았다. 태상사에서도 친왕부의 사의장의 공문서를 받았다. 공친왕이 대행 황제의 자궁을 배례하러 가니 제전을 준비하도록 하라는 통지였다. 이 밖에 내무부에서 접수한 공문서에는 공친왕과 그 수행원들의 숙박 공관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었다. 행영보군 통영아무는 군사를 파견해서 공친왕의 경호에 임하도록 통지를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지령은 공친왕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북경내와 행제소에는 전부 10명의 친왕이 있었다. 예예여 정수계. 오친왕은 나라를 연 8명의 철모자 왕 가운데 5명이었다. 그 밖에 장친왕은 순치제대, 이친왕은 옹정제 때에 각각 봉해졌다. 이 7친왕은 세습이었다. 노태하라고 불리는 해친왕과 오야인 돈친왕은 군왕으로부터 격상되었다. 한 사람, 화석공친왕 혁은만은 선종으로부터 직접 친봉되었기 때문에 특히 존귀하게 여겨졌다. 정친왕 단화는 무척 불만이었다. 포담배를 코로 빨아들이고 재채기를 하면서 계속 투덜대고 있었다. 공로륙도 공로륙이로군. 지금을 어떤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형식만 앞세운 행동을 해서 뽐내고 싶다면 자신의 부 안에서 하면 되잖아. 이곳은 피난처다. 어디에도 자기가 쓰던 커다란 저택 같은 것은 없다. 무엇하면 노치순친왕 혁현에게 얘기해서 방 2개가량 마련해보라고 할까. 그 집은 상당히 넓으니까. 그들은 형제니까 얘기가 잘 통하지 않겠는가? 아니, 그럴 필요 없네. 축수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공친왕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껏해야 이 정도의 허영밖에 없거든.
그가 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것일세. 촉수는 즉각 명령을 내렸다. 공친왕에게 예를 다하고 성대하게 향응해주라. 촉순이 의기양양해 있는 것은 공친왕이 일부러 위세를 부리고 이 관청 저 관청을 귀찮게 하고 있는 것은 시리에서 오는 분노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좀 더 깊은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 공친왕이 찾아오는 참뜻은 순수하게 대행 황제의 피를 나눈 동생으로서 영전에서 통곡하여 형제의 의리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그에게 주어진 특수유수 경사, 독변하고 편의행사, 전권음차 대신 및 관리총리, 각국 통상 사무 대신 등의 직함과는 관계가 없었다. 어떤 견해를 갖든 마음대로지만 그가 아직 열하에 도착하기 전에 온갖 소문이 퍼져나갔다. 문무대소 관리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대감 궁녀까지 모두 공친왕을 화제로 삼고 한 번이라도 공친왕의 위험 있는 풍모를 봤으면 했다. 공친왕은 7월 25일에 북경을 떠났다. 역참 사이의 노정에 맞춰 한역 조금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31일 비서산장의 승덕부 아무는 공친왕이 60리 거리의 난평현에 도착했다고 알려왔다. 다음 날인 8월 1일은 흠천감이 조사 안천조에 의하면 1월 합벽, 오성연주라고 하는 손이 있는 날이었다. 그리고 대행 황제의 이칠인인 사후이주일에 해당되고 은졸레인 사망한 황제를 제사 지내는 장의의 날이었다. 은졸레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공친왕은 밤에 난평현을 출발했다. 선발대인 호위가 일진 또 일진 비서 산장의 대국문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의 동정이 알려졌다. 난평에서 일단 북상하여 쌍탑산을 경유하여 3차산에서 광인령에 이른다. 그 다음에 심리면 승덕부에 도착하나 부성에서 행궁까지는 다시 1시간 가량 걸린다. 왕공, 친족, 귀족, 문무의 고관들은 행궁 밖으로 마중을 나갔으나 8명이 매는 공친왕의 교자는 아직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은졸레의 시각이 임박한 탓으로 할 수 없이 자궁이 봉안되어지는 단박경성전으로 가서 열을 이루고 황제의 예배에 사후하고 있었다. 궁문 밖에는 내무부 관리 몇 사람이 남아서 공친왕의 도착을 기다렸다. 단박경성전 안에서는 이미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었다. 영전에는 요리가 21접시, 술통 11개, 양 9마리, 지폐 9만 내가 받쳐져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흰 옷을 입었으며 맑은 향기가 떠돌고 백색 양초의 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왕공백관 모두 자기와 품급에 따라서 궁전 안에서 밖까지 정렬해 있었다. 오전 8시가 가까워오자 소황제가 어전 대신에게 안내되어서 임허하고 예배가 시작되었다. 태상사의 찰레랑이 사회하고 독축관이 식사를 낭독했다. 미리 교육을 받은 소황제는 발을 탁 하고 구르더니 엉엉 하고 울음소리를 발했다. 황제가 울자 궁전 내의 왕공, 친족, 귀족이 모두 울기 시작하고 여기에 따라 붉은 치를 한 회랑의 문무대관도 일제히 호흡했다. 이렇게 차례차례로 울어가는 것을 전곡이라 불렀다. 곡이 끝나자 찰레랑이 명했다. 존주란 수를 영전에 바친다는 뜻이다. 먼저 황제가 3번 고두하고 다시 한번 커다란 소리를 지르고 슬픔을 나타냈다. 은졸레는 그것으로 끝나고 그 뒤에는 불료인 저 세상에서 쓰는 종이돈을 태우는 것뿐이다. 9만 매의 종이돈을 태우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그때 타오르는 불빛에 비쳐서 궁문 밖에 하나의 낀 그림자가 보였다. 다음 순간 그림자가 뛰어들어와서 비틀비틀 이쪽으로 달려왔다. 눈물을 비오듯이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밤중에 난평현을 떠나서 달려온 공친왕이었다. 그때 얘를 잃을 우려 따위는 그에게는 없었다. 궁중으로 제멋대로 뛰어들어와서 황제의 고두를 게을리한 것 따위는 돌아볼 여유도 없었다. 붉은 칠을 한 낭하로 뛰어올라가 궁전 입구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문지방이 높고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는 넘어진 채 큰 소리로 동곡했다. 일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던 탓으로 황제는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다. 어린 황제뿐만이 아니었다. 어전에 있던 모든 왕공 대신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공친왕의 울음소리는 온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비통함은 폐부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제지할 수 없었고 또 차마 제지할 수가 없었다. 모두 가슴이 아파서 함께 따라 울었다. 군신의 의, 형제의 정, 생사, 은원, 굴욕, 실의 모든 것이 그 통곡 속에 담겨 있었다. 공친왕은 울면 울수록 슬펐고 그 울음소리는 연파치상전까지 들렸다. 두 태후는 동난각에서 할 일 없이 앉아 있었다. 동태후는 어린 황제가 뭔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서태후 쪽은 공친왕의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던 우는 소리가 이상하게 되어갔다. 두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무슨 일일까? 하고 말했다. 제가 가서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쌍이가 말하고 문을 나가려던 차에 대감이 알리러 왔다. 유갸가 도착하셨습니다. 서태후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동태후를 바라보면서 그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동태후는 내외의 관행을 잘 모르므로 머뭇거리면서 물었다. 우리들은 언제 유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좋습니다. 서태후의 대답은 명쾌했다. 그렇다면 부릅시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언니. 서태후는 눈짓을 했다. 뭔가 수배할 것이 있다는 사인이었다. 지난 10여일 동안 함께 일을 하면서 두 사람은 암암리에 의사가 통하도록 되어 있었다. 동태후는 어렴풋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서 천천히 담배를 빨면서 공기를 했다. 공친왕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일까? 방 안에 있어도 바깥의 동정은 잘 들렸다. 서태후가 새롭게 임명된 총관태감 사진충에게 몇 사람인가의 태감을 심부름 보내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이 들렸다. 별로 바쁘지도 않은 용무로 더구나 왕복 2시간에서 4시간이나 걸리는 장소였다. 동태후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심부름을 간 태감들은 평소부터 행동이 의심스러워 숙순의 첩자로 의심받고 있던 사람들 뿐이었다. 조리산, 위험한 자는 떨어뜨려 놓아라 인셈으로 공친왕을 접견할 때의 때와 내용의 누설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내보내야 할 자들을 다 내보내고 나자 서태후는 위험에 찬 목소리로 사진충 하고 불렀다. 그것은 중대한 용무를 하명할 때의 목소리였다. 사진충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네. 그대가 해줄 일이 있네. 잘 되면 가장 좋지만 만일 안 될 것 같으면 정직하게 말해라. 꾸짖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까. 네. 소신이 맞겠습니다. 그럼 가서 지휘를 전달하라. 공친왕을 접견하겠다고. 물론 서태후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공친왕을 접견하려고 하면 숙순이 뭔가 술책을 써서 방해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다짐을 받은 것이다. 총관태감인 주제에 사람 하나 불러올 수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분명히 골치 아픈 역할이었지만 큰맘 먹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소신이 전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좋다. 어서 가 보거라. 사진충은 절반은 뛰듯이 하여 단박경성전으로 달려갔다. 도중에서 멀리 돌아오고 있는 황제가 보였다. 옆으로 비켜서서 무릎을 꿇고 교자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꽁무니의 태감을 살며시 손짓해서 불렀다. 작은 소리로 물었다. 유괴하는 아직도 계시느냐?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조금 전까지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뵙고 인사를 하고 계셨습니다만. 숙중당은 뭐라고 있나? 유괴하와는 어떤가? 질문받은 쪽은 어안이 벙벙해서 대답했다. 숙중당은 유괴에게 대단히 정중했습니다. 사진충은 얼마간 안심을 하고 다시 종종 걸음을 쳤다. 일단의 왕공 대신들이 공친왕을 둘러싸고 단박경성전을 나왔다. 더 할 수 없이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휘를 전달하면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다. 목청을 돋우었다. 의지를 전합니다. 유유히 걷고 있던 왕공과 대신들은 발을 멈추고 즉시 옆으로 비켜서서 길을 비웠다. 차진충은 느릿느릿한 보조로 다가가서 공친왕 앞에 마주보고 섰다. 황태우가 공친왕을 접견하시겠답니다. 앞으로 걸어가서 청안에 인사를 하고 나서 다시 말했다. 유기야, 부디 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 태우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친왕은 대답을 하지 않고 천천히 재원을 보았다. 이곳의 예절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고 나서 덧붙였다. 여러분, 나와 함께 올라가시지 않겠소? 왕공, 친족, 귀족이 후비를 만나는 데는 일정한 시기가 있다. 함부로 만날 수는 없다. 양궁 황태우가 정무에 대해서 고명 대신을 접견하고 자문하는 것은 국사이니 별도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은 모두 외신 취급을 해서 접견할 수 없다. 그래서 공친왕은 재원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다. 재원은 생각했다. 예절이 법도에 들어맞느냐 아니냐는 별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양태후와 공친왕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 내용은 어떻게든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가서 함께 아련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그러나 서태후는 예절에 시끄럽고 남의 실수를 들춰내는 명인이다. 관례를 언제나 시끄럽게 따진다. 그는 항상 주눅이 들어있다. 이럴 때 함께 갔다가 서태후가 만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큰 망신을 당한다. 이부상서인 진부운이 바로 그런 꼴을 당했다. 며칠 전 북경에서 행제소로 내려와서 태후에게 인사를 여쭙고 싶다고 태감을 통해 청을 넣었으나 꽝고 먹은 소식이었다. 반나절을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뜰에서 고두하고 물러나고 말았다.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원은 이렇게 말했다. 의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친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좋겠지요. 하고 사진충을 보고 말했다. 내가 이왕여와 얘기하고 있던 것은 잘 듣고 알았을 것이다. 돌아가서 그렇게 상조해다오. 나는 단박경 성전 밖의 조방에서 의지를 기다리고 있겠다. 사진충이 보고를 하러 돌아가 있는 동안 고명팔 대신과 돈친왕, 순천왕 등이 공친왕을 상대하며 조방에서 쉬고 있었다. 그들은 이것저것 도읍의 상황을 물었다. 공친왕은 자신이 소관하고 있는 양무에 대해 대충 얘기를 했다. 숙수는 회란의 날짜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그는 그것은 양태우와 찬양정무 대신이 정할 일이고 자신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대답했다. 다만 날짜가 정해질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지시해주면 북경에서의 준비에 편리하겠다고 덧붙였다. 30분가량 얘기를 나누고 있으려니까 사진충이 돌아왔다. 황태우가 공친왕을 접견하시는 것은 단지 도읍의 최근 소식을 듣고 싶으시기 때문이고 또 성모왕 태우께서 방가원의 일도 마음에 걸리시니 유기아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말씀이십니다. 성모왕 태우란 명조의 만력 시대의 고사를 따른 서태후에 대한 정식 존칭이었다. 방가원은 그녀의 실가이다. 그런 말을 듣고 보니 가족의 사사에 대해 물어보겠다는 뜻으로 들리고 그 때문에 공친왕만을 접견한다는 것도 납득이 갔다. 그래서 재원은 팔짱을 끼고서 유기야, 어서 가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얘기를 나눕시다. 하고 말했다. 노륙. 축수는 공친왕과 비슷한 입장이고 나이도 위임으로 언제나 스스럼 없이 말했다. 점심은 내가 대접하겠네. 돌아오거든 내가 준비한 공간을 구경하겠나? 좋지. 마음을 써줘서 고맙소. 공친왕은 사진충과 함께 떠나가고 동석해 있던 사람들과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흩어져 갔다. 이친왕과 정친왕과 두아는 숙순과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었다. 두아는 공친왕 혼자 양태우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를 못 가게 하려고 생각했다면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젊은 숙부와 형수만으로는 남들 보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으면 끝났을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이유는 없으니까요. 재원은 화를 벌컥 냈다. 그렇다면
왜 빨리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단화도 거들었으나 결국은 사후 약방문이 되었다. 촉수는 자신 있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다. 자, 집안 싸움은 그만둡시다. 그렇게 신경 쓸 것 없어요. 공노륙이 어떤 수를 쓸 수 있다는 건가?